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부동산 공법 이상곤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제가 좀 난해한 부분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우셨죠? 근데 어차피 시험이 그렇습니다. 공법이라는 과목은 어차피 10개에서 한 그 아래 위로 몇 개는 처음 듣는 것이 나온다. 처음 보는 게 나온다. 그런 거는 제껴라. 그리고 아는 거 위주로 정확히 봐서 실수 없이 맞추셔서 60점 안팎으로 맞추시면 공법은 성공입니다. 그죠?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합격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한 해 동안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드릴 말씀은요, 뭐 하나하나 이론적인 깊은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들 정답 코멘트 정도만 간단히 하면서 필요 없는 문제가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 말씀드릴 거고요. 그동안 중요했다, 강조했던 부분들 나왔던 거는 그렇다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광역시의 기반시설 부담구역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부분의 설명을 드리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틀린 거라고 나온 문제죠. 첫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 문제가 나오는 건 좀 특이하죠. 어쨌건 첫 번째 문제인데 1번 지문은 이런 얘기죠. 특광, 특시, 특도시군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광역시장이 만들게 되고 그리고 관리계획에 반영해 줘야 되겠죠. 당연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도 심의 거쳐야 할 것이고요. 그죠? 세 번째 가서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뭐하죠?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기반시설 부담 수용할 수 없다. 이런 개정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1번 답은 몇 번? 우리가 3번 답할 수 있다. 완화되어진다. 행위 제한이. 그러면은 뭐가 되죠? 당연히 개발행위가 집중될 것이고 그럼 거기서 개발이익을 먹은 자가 있겠죠. 개발행위 하는 자가 그 자에게 부담금을 걷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어지고요. 설명한 거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다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만든 걸로 봐주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 단위 계획에 어차피 기반시설 관련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주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몇번 얘기하는 거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지고 나서 1년 내에 설치 계획이 없으면 다음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해서 항상 드리던 말씀이었어요. 정답은 3번 답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항상 강조하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이것도 항상 얘기하던 거죠. 주민이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관리계획의 위반 제한.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은 제한을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을 미치는 관리계획이라고 한다면 주민이 이런 계획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안에 대한 부분 항상 얘기하는 거 기지산에 올라 기억나요? 기지산에 올라 대자를 펼치고 제안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행위제한 대책. 이게 이제 위반 제한 내용이라고 했고요. 모든 걸 다 제한할 수는 없죠. 나만을 위한 제한은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매번 정규강의 때 얘기했습니다. 요번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여전히 역시 42번에 그걸 답으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제한한다면 제한자에게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안서에는 도시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문서를 첨부하게 되고요. 처리 결과를 알려줘야 되겠죠. 물론 정확히 말하면 시행령상은 45일이지만 틀린 건 아닙니다. 알려줘야 한다는 건 맞는 거니까.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변경은 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틀렸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기지산대산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변경의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2번 답은 4번이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항상 얘기하죠. 제한을 한다면 민간자들의 순수한 의도를 알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국공유지는 당연히 제외한다가 맞는 거예요. 민간자의 순수한 의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제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한이라든가 뭔가의 소유라고 나오게 되면은요, 국공유지는 제외하는 게 맞아요. 항상 얘기했었죠. 정답은 4번이 되어줘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아주 적중했죠. 그죠? 됐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라고 나와 있던 겁니다. 이 부분도 뭐 항상 설명을 드리던 문제였습니다. 요번에 국토계획법은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았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법하고 정비법, 그죠? 요 두 법이 약간 좀 많이 좀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스러운 거 있죠? 그게 많이 나왔어요. 어디서? 정비와 건축법에서. 하지만 나머지 법들은 뭐 평이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옳은 거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 설치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재해복구 등은 허가 안 받죠. 그 다음에 2번,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되어 있다? 아니죠. 이행보증금은 공공일 땐 예치하지 않죠.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려는 경우는 그 개발행위 허가는 원래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허가 신청자가 그 조건을 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43번 답은 3번이 정답이 되어져서 옳은 문제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하고 5번 지문은 중개사 문제는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혹시 몰라서 동영 전부터 한 2달 동안 이 공공시설 기속에 대한 문제를 지문을 설명드렸는데 드디어 문제가 나왔죠. 4번, 5번 어떻게 보면요. 행정청과 행정청이 아닌 이게 사실은 바뀐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4번은 개발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니라 행정청이 아닌 경우일 때 그러면 설치 비용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허가받은 데 무상하게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청이 아닐 때 얘기하는 것이고요. 5번 부분은 뭐가 되죠?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라면 뭐하죠?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허가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계속된다. 4번, 5번은 뭐다? 행정청이냐 행위 아니냐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 기억나세요? 비행일 때 종래 것은 치사뽕이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4번, 5번 개발행위로 인한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 기속에 대한 문제가 언급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워낙 쉬워서 4번, 5번을 몰라도 아마 충분히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볼까요?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아주 쉬운 문제죠. 아주 하급입니다. 꼭 맞춰야 될 문제. 도시계획 수립상적의 일부 보는 순간 끝났죠. 그죠?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 일부, 서울시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만드는 계획이 뭐다? 바로 지구단위 계획인 거죠. 그럼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부분의 정의를 물어본 문제로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 합리화한다,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한다,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면서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뭐다? 해당 내용을 관리하게 수립한다. 어쨌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일부, 한마디로 뭐다? 서울시 일부에 대해 만드는 계획이 뭐다? 바로 지구단위 계획인 거죠. 정답은 2번으로 손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 됐습니다. 또 하나, 주민의 의견을 들어라. 제가 동영 때 3주차인가요? 드렸던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거가 아닌 걸 물어봤고요. 항상 제가 얘기했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주민의 의견 청취와 관련 내용이 안 나온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45번에 5번이죠. 완전 똑같이 나왔어요. 그죠? 캡입니다. 봐봐요. 그래서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자 공청회 거쳐서 주민 뭐하죠? 관계 전문가 의견 듣고요. 성장관리 방안 만드는 것도 주민 의견 듣고요. 제가 마지막에 4회차 때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만드는 것도 주민 의견 듣는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돈을 부과해야 되니까 당연히 주민 의견 들어야 되고요. 하지만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해선 주민의 의견 청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이 문제는요, 용도지구 중에 이제 자연취락지구와 관련된 문제인데, 솔직히 과거에 평가사에 나왔던 문제 똑같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제가 기출문제 특강할 때 이 부분 설명하면서 설명드렸었거든요. 일단 자연취락지구는 뭐예요? 용도지구인데, 녹관농자 일대에다가
취락 정비를 위해서 집 짓고 살고 생활하기 좋게 지원해 주는 걸 자연 취락지구라고 하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죠? 자연 취락지구 안에서는 뭘 지원할 수 있겠느냐? 놀이터, 마을회관 같은 설치에 주민 공동시설 같은 거, 쓰레기 처리장, 하수 처리 시설, 하천 정비, 재해방을 위한 설치, 주택 개량 이런 거 다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모두 고른 게 답이었었죠. 오늘 이런 스타일 문제가 참 많았었어요. 제가 평소에 동영 문제나 모의고사 볼 때 모두 고른 것은 이런 질문 잘 내드렸거든요. 그게 요즘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두 고른 거에서 정확히 고르는 게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평소에 풀어봤던 문제 유형이라 많이 좀 익숙하게 푸셨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정답은 이것도 뭐 5번으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이것도 뭐, 그쵸? 용적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최대한도가 가장 큰 것이 뭐냐는 걸 물어본 문제였었죠. 맨날 뭐 항상 풀던 문제라 손쉽게 맞출 수 있었을 텐데요. 일단 용적률 본다면 1종 전용은 얼마가 될까요? 얘는 100%. 그렇죠? 3종 일반이 얼마? 300%. 준주거가 500%. 그다음에 일반 공업이 350%. 준공업이 뭐가 되어진다? 여러분 400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가장 높은 걸 고르시오. 당연히 뭐예요? 준주거 지역이 정답이 되어지겠죠. 뭐라고요? 준주거 지역. 가장 용적률 높은 거. 됐습니다. 이 정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48번입니다. 가로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는데 이것도 뭐 항상 보던 부분이에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다. 항상 얘기하죠. 서울시란 동네가 있어서 도로를 만든다. 그럼 도로 등에 뭐가? 기반시설이 있고 이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그러기 위해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자. 이게 뭐였죠? 도시계획 시설. 그 결정된 시설을 뭐하죠?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자. 이게 뭐예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인 거거든요. 근데 요 사업의 부지로 묶어놓고 요 A라는 자의 토지가 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하고 A를 무조건 참기만 하라고 한다면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그러면 20년 되는 날 다음 날 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된 것은 실효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과거에 평가사 문제였어요. 거의 똑같이 나왔죠. 이 문제도. 평소에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48번은 뭐다? 정답이 2번, 아니다. 5번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5번이 되어져서 20년이고 되는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가 되어져서 정답은 48번에 몇 번? 5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49번 봅시다. 이게 좀 어려웠어요. 이 문제가. 그쵸? 3종 일반 주거 이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중고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확보라는 걸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중고층. 그래서 이제 3종 일반 주거에서 무엇을 건축할 수 있겠는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뭐냐를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좀 일반적이지 않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물어봤어요. 평소에는 조례를 제외한다고 가정하고 많이 풀었는데 그래서 지문이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결론만 얘기하면요. 기본적으로 단란주점 같은 건 안 돼요. 그리고 격리병원은 일반적으로 안 된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을 제외하고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당하는 5번은 뭐가 된다? 3,000제곱미터 이하일 때 가능한 건 안 됩니다. 결론만 말하면 4번이 답인데 참 매칭이 안 되죠. 조례에 의할 땐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위임한 거니까 지자체에다가. 그래서 아마 국토계획법 12문제 중에서 보통 10문제쯤 맞췄을 텐데 이게 틀린 문제 중에 하나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어지는데 조금 좀 맞추기 어려웠던 문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답은 4번. 50번 문제입니다. 요건 뭐 맞출 수 있는 부분이죠. 용도지구에 대한 세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눠지는 거. 용도지구를 나눌 수 있는 거에 종류를 써놓은 거를 옳은 걸 고르라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50번은 뭐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호지구 항상 얘기하죠. 역중생, 역사문화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보호지구. 기획은 맞아요. 옳은 내용이죠. 그런데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는 좋은데 특정 개발 방제 이런 거 없고요. 경관지구도 뭐가 됩니까? 해당 자연경관하고 시가지 경관, 특화 경관지구가 있지 주거 경관지구 이런 건 없어요. 취락지구도 뭐예요?
자연 추락과 집단 추락이지 농어촌 추락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니은, 디귿, 리을은 다 어차피 틀린 거고요. 정답은 1번. 1번의 기읍법만 세분된 건 내용이 맞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물어보던 문제 스타일. 제가 항상 동영 때 이런 스타일이 대세입니다 했었죠. 이게 이제 바로 정형화된 최근 들어서의 기출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트렌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0번 답은 1번. 그 다음에 51번인데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개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얘기할 때 항상 드린 말씀이죠. 보통 이제 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뭐 행위 제한이 완화가 돼서 요 을이라는 자가 못하던 개발 행위를 하게 됐다. 그러면 못하던 개발을 하게 됐으니까 그로 인한 개발 이익이라는 건 뭐가 됩니까? 좀 토해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에 대한 부담금을 걷겠다. 근데 부담금을 거둘 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건물이면 많은 부담금을 내라. 이거거든요. 그게 바로 기반시설 유발개수예요. 내용 자체가. 이걸 가장 높은 걸 고르라 이 얘기인데 평소에 좀 제가 관광 휴게시설 말씀을 안 드렸더니 좀 틀리신 것 같아요. 이 문제도. 그렇죠? 일단 단독주택 장례시설 0.7이에요. 그렇죠? 0.7. 그리고 관광휴게가 평소에 말씀 안 드린 1.9입니다. 이게. 이종근생이 1.6이고요. 그리고 이 공장 관련된 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공장 안에 중에서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공장 관련된 부분은 1.3이 되거든요. 솔직히 3번하고 5번을 몰랐죠. 그래서 이제 4번을 쓴 분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정답은 가장 높은 건 3번입니다. 좀 아쉽습니다. 몇 마디 말씀드렸으면 맞췄을 텐데 요건 좀 말씀을 덜 드렸더니 약간 좀 많이 틀리셨어요. 그래서 국토개혁법 한 2문제 정도, 그렇죠. 이 문제랑 아까 그 문제랑 2개 정도가 좀 많이 못 맞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구에 대한 정의, 아주 뭐 기본적인 용어 정의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에 대한 정의다 빵꾸에 들어갈 내용은 항상 얘기하죠. 용도 지역은 바닥에 깔려 있는 거고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뭘 정하죠? 용도 지구라는 걸 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52번 답은 1번이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읽어볼까요? 용도 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해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 그 지구를 덧대는 거죠.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이를 뭐라 한다 우리가? 용도 지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 대한 정의로서 정답은 1번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토계획법은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작년에서 연속적으로 국토계획법은 좀 평이하게 기출되어지는 경향을 요즘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개발법으로 가도록 하죠. 개발법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개발구역 지정에 관련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개발구역 지정 문제는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많이 강조했었죠. 개발법까지도 꽤 적중을 했습니다. 나온 대로 나왔어요. 일반적으로요. 그러면 옳은 건데 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고 무슨 소리야. 시도 대장이 원칙에 할 수 있잖아요. 예외가 국장이 있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둘 이상의 뭐가 된다? 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 시도에 걸쳐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되죠? 당연히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는 거죠. 협의가 안 되면 누가 하는 거고 국장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해당 내용에서 더 넓은 도가 안 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협의 안 되면 국장한테 간다. 이렇게 이해하죠. 세 번째,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국장이 도시개발 구역을 정할 수 있다. 레귤라 하면 정답이. 이게 3번이 답입니다. 국장의 지정사유와 관련된 부분 제가 항상 요번에 분명히 물어볼 거니 보라고 했었죠. 정답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은 뭘 할 수 있다? 분할하고 결합할 수 있는데요. 그게 1만 미만일 때가 아니고 1만 이상으로가 되겠죠. 1만 이상. 분할 결합.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이후에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죠. 녹관농자, 보존녹지 빼고 복잡하지 않으니까 구역을 정한 다음에 계획을 만들 수 있다. 항상 강조했던 거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것도 잘 나온 문제. 정답은 3번. 54번입니다. 요 문제가 약간 조금 좀 난해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시험 볼 때 뭐라 했냐면 제가요. 전부한지 방식이면은 전부한지면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소유자 조합이 능력이 없어서 사업이 많이 지연되어진다. 그럼 이제 뭐라고 했냐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지자체장이 병행해서 일반적인 지자체가 아닌 자가 하는 걸 병행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면 하는 김에 같이 하면 된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자체 등의 시행 사유가 분명히 나올 때가 됐다고 했죠. 시행자 변경 매번 나왔었으니까. 그러면 지자체 등의 시행 사유를 물어보는 건데 그럼 지자체 등이 누구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죠? 국가는 지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자체 등의 시행 사유인데. 그럼 나머지 뭐가 되죠? 지자체, 지방공사, 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 이런 자들은 말이 돼도 국가가 지자체 등에 들어가는 건 무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자체 등의 시행사유 말한 대로 좀 방식은 달랐지만 적중했습니다. 54번 답은 몇 번? 1번이 되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55번 문제입니다. 개발사업의 환지 방식에 대한 시행입니다. 개발사업의 환지 방식의 시행 옳은 거라고 나오게 되겠죠. 첫 번째, 환지 방식은 뭐죠, 여러분? 사업 전에 있던 토지에 대한 부분을 사업 후에 대한 토지로 뭐하죠? 바꿔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환지 방식이죠. 그렇죠? 사업 전 토지를 사업 후 토지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지 방식은 뭐가 필요하다? 종전권의 가치를 사업 후의 가치로 바꿔주는 거니까 가격을 정리하는 거라 계획을 만들게 되고요. 환지 계획대로 뭐를 한다? 환지 처분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했을 날 다음 날 권리가 새로운 환지로 넘어가겠죠. 하지만 그 전에 뭐가 필요하다? 준공 검사를 받고 준공인가를 먼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행자는 준공검사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 처분을 신청해야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이 아니고 그냥 60일 내에 환지를 처분해야 하는 거죠. 신청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좀 깊은 질문인데요. 시행규칙 28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라도 전체 대상으로 책정해야 한다. 사업비와 보류지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환지계획구역 별로 책정할 수는 없다. 말도 안 되죠. 환지계획구역 별로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말도 안 되죠. 작년도에도 이게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환지로 인해 만들어지는 가치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세금 부과하려고 만든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죠. 감정평가업자한테 평가 의뢰해서 평가된 금액을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 금액으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4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토지 임차권자는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종전토지를 왜 씁니까? 환지 예정지에 가서 써야지. 그렇죠? 환지 예정지에 가서 종전과처럼 쓸 수 있고 종전권은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틀렸죠. 그럼 뭐 남은 거 하나밖에 없네요.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정답은 5번. 이 문제도 뭐 항상 풀어보던 레귤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실수 없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고요. 56번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어려웠어요. 약간 좀. 이건 좀 평소에 안 봤던 말 그대로 듣보잡입니다. 개발법에서 듣보잡이 이거 한 문제가 듣보잡이 나왔어요. 듣보도 못한 거. 그렇죠? 이런 건 잘 찍어야지 뭐. 내가 얘기했죠? 마지막에 OMR 카드 보고
없는 번호 한 번호 골라 찍는다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야.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국가지자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의 범위 해당하는 건 모두 고른 거라고 한다면 모두 고릅시다. 제가 얘기했죠? 요즘에 유행하는 게 모두 고르겠다, 모르겠다, 그럼 모두 골라 그냥. 그렇죠? 그러면 대충 맞더라고요. 어쨌건 이 문제도 다 맞는 얘기입니다. 조문 그대로. 이거에 대한 부분 우리 시행령 25조 2에 이제 1항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어쨌건 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다 대응할 수 있구나라고만 간단히 이해합니다. 57번 시행 방식. 이번에 나온다고 많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이다. 작년도에는 정비 사업의 시행 방식을 물어봤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혹시 모르죠? 라고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나왔군요. 그래서 옳은 거라고 나오는데 정답은 1번이에요. 기억나요? 혼용 방식은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환지하는 거죠. 근데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환지하는데 이에 대한 혼용 방식에 대한 부분은 꼭 분할해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분할 혼용도 되고 미분할 혼용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1번에서 분할 혼용 방식은 수용 사용 방식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 맞는 얘기예요. 정답이 1번인 거죠. 그렇죠? 강조했던 정답 그대로 나왔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뭐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다. 기억나시죠? 이거는 수용이 아니라 환지가 아니라 수용으로 봐야 돼요.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다 이러고 나오면 이건 뭐다? 수용 방식이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는 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있어요. 수용 쪽에서 환지 쪽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틀렸죠? 네 번째,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토지 등을 수용상하는 방식, 환지 방식,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에 정하여 국장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는다는 규정은 없죠. 그렇죠? 지정권자가 원칙은 개발 계획 만들 때 시행 방식을 정하는 거예요. 원칙은요. 그렇죠, 여러분? 국장 허가 받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5번에서 지자체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방 시행하려고 할 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규약을 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자체가 할 때는 규약이 아니라 시행 규정입니다. 그렇죠? 보통 소유자가 할 때는 규약을 만든다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면 보통은 뭐라 한다? 시행 규정을 만든다고 하죠. 아마 좀 5번 때문에 혼동될 수 있었는데 항상 얘기하던 이 혼용 방식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만 정확히 알았으면 충분히 1번 정답으로 초이스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맞출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57번 몇 번? 1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58번 수용상하용 방식에 대한 부분의 시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문제도 뭐 평소에 나오던 문제 스타일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58번은 일단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도시개발사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오해하지 말게 일정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는요. 공공이 아니라 누구일 때 민간의 자일 때 이런 동의가 필요해요. 그러면 뭐다? 지방공사는 공공이기 때문에 이런 동의와 관계없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의 인정만 받아왔다면 말이죠. 그래서 개발법의 수용사용 방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공사인 공공인 경우 등이라고 한다면 소유동의 요건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당 내용 틀렸고요. 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다. 공공이죠? 그럼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공공이니까 보증 필요 없이 뭐하죠? 발행할 수 있는 거죠. 항상 나온다 강조했던 거였죠.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라고 나와 있는데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 승인 없이 해당 대금의 전부 일을 미리 받을 수 없다. 평소에 말씀 안 드렸지만 선수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하죠? 승인 없이라고 나오면 안 되죠.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봐야 되고요. 또 원형지에 대한 부분 항상 얘기하던 거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 원형지 얼마?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될 수는 없다. 항상 하던 얘기. 5번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 등의 공급은 수의계약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그 말 기억나세요?
조성토지 공급과 원형적으로 구분해 본다면 정상적인 방법은 조성토지 공급,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은 원형지 공급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공급일 때는 정상이니까 해당 내용에 뭐가 된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쟁 입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형지 개발자 선정이 원칙이 수의계획인 거죠. 그래서 반대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 등의 공급은 수의계획 방법에 의해야 하는 게 아니고 원칙이 뭐다? 경쟁 입찰이 원칙인 거죠. 그래서 해당 내용 부분에 5번도 옳지 않군요. 개발법도 뭐 한 문제 빼고는 뭐 일반적인 문제들로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비법이 들어오면서 이제 멘탈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좀 어려웠어요, 정비법. 작년도에는 좀 쉬웠었는데 올해는 뭐 항상 나온다고 봤던 정비사업의 용어도 안 물어보고요. 문제 초이스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비법은 6문제인데 3개 정도가 약간 좀 남의 다리 긁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봅시다. 정비사업의 시행에 대한 설명 옳은 거라고 나옵니다. 일단 조합의 정관에는 그죠?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번이 답이에요. 정관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아마 요 2번 답하신 분이 은근히 많을 거예요. 제가 수업할 때 동영 때 여러 번 얘기했었던 부분인데요. 조합 설립의 인가 후 시장군수 등이 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조합 설립의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나오는데 고시 1회, 그렇죠? 고시 1회가 아니고 여긴 다음 날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정비구역 해제하고 달리 공공의 시행자, 지정개발자 시행됐을 때는요. 조합이 이미 있었을 때 조합 설립의 인가나 추진의 승인 같은 건 다음 날 취소한 줄 알아야 되거든요. 다음 날이 빠졌어요. 그래서 2번으로 만약에 오해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고시 1회가 아니라 다음 날 취소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2번으로 오답하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고요.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요.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관리 처분은 뭐였죠? 주부복5 기억나죠? 재건축의 관리 처분은 주부복5라고 해서 주택 부대복리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은 준주거 상업지역일 때만 가능해요. 근데 뭐라고 나와요? 준주거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건설할 수 있다? 아니죠. 준주거 상업의 경우만 그런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어져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2번만 좀 착각 안 했으면은 맞힐 수 있었던 문제긴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60번 비용 부담이다. 이것도 이제 평소에는 설명을 좀 안 드린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비용 부담에 대한 일반론으로 본다면 항상 얘기하죠. 원인자, 시행자 부담주의라고. 보조, 융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국어적으로 보면 충분히 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특별한 규정을 빼고는 당연히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맞아요. 근데 2번 좀 봐봐요. 지자체는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융자를 알선할 수 있으나 직접 보조할 수는 없다. 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조 또는 융자 알선할 수 있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0번 답은 몇 번? 2번이다. 일반론하고 안 맞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법 95조 3항에 이제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평소에는 별로 말씀 안 드린 거지만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별로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호혜기들 답은 2번 틀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61번입니다. 분양공고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이 인가가 되잖아요. 그럼 매번 얘기하듯이 사업의 시행 계획이라는 것이 뭐가 된다? 인가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120일 이내에 뭐 한다고 했냐면 분양 공고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분양 신청이라는 걸 받는다고 했죠. 그렇죠? 오늘 문제가 뭘 물어본 거예요? 이 분양 공고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하라고 통지할 때는 그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하세요 라고 통지할 때는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 토지가 이러이러한 추산액이 됩니다. 라는 거를 집어넣지만 일반적으로 일간신문 등의 분양 공고할 때는 이런 추산액을 집어넣질 않죠. 그렇죠? 추산액은 토등소에게 통지할 때 하는 것이고 나중에 관리 처분할 때 협의할 사항인 것이고요. 만들 때. 그리고 이 부분은 뭐다? 일반적인 분양 공고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분양 공고상이라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토등소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사항은 될 수 있어도 분양 공고, 일간신문의 공고상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했던 부분이라 평소에 이제 말씀을 많이 안 드렸지만 어쨌든 내용에서 맞추신 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62번. 정비기본계획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것도 정말 듣보잡입니다. 그렇죠? 좀 맞추기 어려웠던 평소에 많이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이런 경미한 거 물어볼 때 외울 수 없어요. 그리고 기억나세요? 이렇게 경미한 내용들 물어볼 때는 일단 뭐가 답이 될 소지가 높다? 숫자가 나와 있는 게 답이 될 소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높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모르겠으면 숫자 나와 있는 거 보라고 했죠. 네, 실제 이것 때문에 답이었어요. 정답이 4번인데요. 20% 뭐라고요? 20% 이하일 때 변경.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25%에 대한 부분은 경미로 생략할 수가 없어요. 20% 이하일 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경미한 거 나왔을 때는 모르겠으면 그냥 숫자 나와 있는 걸 찍으면 대충 맞아요. 그런 센스를 발휘했으면 4번 정답으로 맞출 수 있었겠죠. 이건 앞으로도 우리가 외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센스로 풀어야 될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너무 틀렸어도 화내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다음 63번입니다. 요것도 이제 평소에 물어보지 않던 이제 조합총회 소집에 대한 부분에 그것도 원칙이 아니라 예외사항을 물어본 거예요. 예외사항을. 그냥 그런가 보다. 신경 쓸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틀렸어도 할 수 없어요. 그죠? 봐봐요. 읽어만 줍니다. 정관 기재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임원의 보수 선임 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총회를 소집할 때 조합원의 얼마? 10분의 1 이상 요구를 합니다. 얼마? 10분의 1. 그리고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그렇죠?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 통지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지문은 아니고요. 이것도 듣도 보도 못한 잡스러운 겁니다. 그런가 보다. 그래서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비법의 두 번째 어려웠던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정비기본계획하고요.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인데 틀린 거를 물어보고 있죠. 이 문제에는 우리가 항상들 보던 지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건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수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공랑 기본계획 항상 하던 얘기.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수립한 때에는 뭐하죠?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 열람. 일반적인 얘기죠. 그리고 진입로 설치를 위한다라고 한다면 인접적을 포함해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마지막 제가 동영 때 얘기했었죠.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신설된 지문이라 나올 수 있으니까 봐두십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은 14일이 아니고 1개월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1개월 이상 쌓아놓을 때 허가받는 것이지 14일 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요거는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비법은 2개. 많게 말하면 3문제 정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센스를 부렸으면 4개까지는 맞출 수 있었던 문제죠. 이제 이 주택법이 나오게 됩니다. 주택법에 나오는 용어가 먼저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단지라는 게 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법은 30호 30세대 이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택의 단지를 만든다면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 같은 걸 지어놓은 걸 우리 뭐라 하죠? 주택 부대복리. 우리는 주택 단지라 불러요. 부대 복리까지 해서. 근데 이런데 단지 내에 넓은 도로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라 한다면 다른 단지로 봐주겠다. 20m 이상 일반 도로,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 분리가 되었다면 각각을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죠? 해당 내용 부분에 65번에 나오는 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작년도 문제랑 또 똑같이 벤치마킹 했는데 단독주택에는 다가구가 포함되죠. 공관이 들어가지 않을 뿐인 거지. 단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뭐다? 연대가 나와야 돼. 다세대. 기숙사는 준주택입니다. 포함되지 않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왜? 주택이라는 것에 부속 토지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주택을 존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죠? 당연히 부속 토지를 포함하는 거고요. 또한 주택단지 안에 단지에 딸린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부대시설이다. 택도 없죠. 복리시설이죠. 그리고 지역난방 같은 것도 뭐가 된다? 그건 간선시설로 봐야 되겠고요. 이와 같이 뭐가 된다? 부대시설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요번에 강조했었죠. 제가 부대복리간선 한 번은 물어볼 수 있다고. 용어로 한 번에 묶어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 지역주택조합. 이거 좀 어려웠어요. 우리가 예전에도 그 조합 설립인가 시청할 때 관련된 서류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긴 했는데 이걸 이제 설립할 때하고 해산할 때 서류를 나눠 물어본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별로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설립할 때 인가 시청을 위한 서류가 있고 이 해산할 때 추가적으로 되는 서류가 있는데 이 조합원 동의를 받은 정산서 해산에 대한 이건 해산과 관련된 부분이지 설립과 관련된 부분의 서류가 아니거든요. 정답을 2번으로 했는데 조금 좀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우리 보통 나올 때 뭐 80% 이상 사용공원 확보 이걸 가지고 뭐 리모델링에 넣어서 막 혼동시키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설립할 때냐 해산할 때냐 이걸 가지고 나눠 물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거는 해산 관련된 서류예요. 2번 질문은. 설립 관련된 서류가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요건 좀 주택법에서 어려웠던 문제. 듣보잡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67번입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주택법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정할 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기본법이라는 7조에 의해 가지고 따로 이제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우리 법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만 고르라 이 얘기죠. 근데 매번 얘기한 거 뭐였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을 정한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한다, 해제를 한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심의 거쳐 하는 거니까. 여기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하지만 2번에 시군구장 요청을 받아서 국장이 임대주택 인수를 정하는 경우 이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이니까 배제시키고 니은 디귿만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67번 답은 몇 번? 우리가 4번을 답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조금의 센스가 있었으면 기획은 안 들어본 거니까 제끼고 니은 디귿은 뭐다? 항상 보던 거니까 맞는 거고 이런 고민을 좀 했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번에 이상하게 문제들이 제가 문제 트렌드가 모두 고른 거 스타일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모두 고른 것만 거의 7-8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항상 동영 때 풀어봤던 그런 트렌드하고 좀 맞는 문제 유형이었던 거죠. 좀 쉽진 않은 유형이지만 정답은 4번으로 볼 수 있겠죠. 58번.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건데 이 지문이 어려운 지문도 있긴 한데요. 답이 쉬워서 이거는 그죠? 워낙 답 알고 있죠? 네, 2번 답이죠. 왜? 주택단지 전체 세대가 모일 때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분양 시행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6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이 아니고요. 옛날에 한번 나왔던 문제였어요. 옛날에는 빵꾸에 꾸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지문으로 물어봤네요. 정답은 2번이 되어지는 부분이겠죠. 틀린 것은. 그리고 1번에 뭐 사업계획에는 부대 복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될 것이고요. 뭐 3번은 듣도 보도 못했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번에 대한 부분은 뭐가 된다? 항상 얘기하는 거. 이것도 처음 말씀드리는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하는 주택건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 체납 이런 걸 요구하지 마라. 라고 몇 년 전 추가된 내용이었습니다. 무리한 요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5번은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줘. 이건 얘기했었죠. 근데 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정답 지문이 쉬웠어서 이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문제였어요. 정답은 2번. 69번입니다. 이것도 뭐 항상 나오던 문제. 매도 청구와 관련된 지문인 거죠. 벌써 이거 몇 년이에요? 4년 연속 나오네요. 작년도에도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지문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매도 청구한다. 그 매도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은 전체 토지의 얼마? 5% 미만이어야 되고요. 매도 청구보다 의사표시는 실소유자에게 2년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네요. 항상 물어보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60 몇 번, 9번에 대한 문제는 2번에 맞아? 5%하고 2년이니까 이게 정답이 되어지겠습니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항상 보던 문제였습니다. 70번. 요거는 좀 마찬가지 듣보잡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청문과 관련된 거 얘기했을 때 국토계획법의 청문 사유를 강조를 제가 많이 했었죠. 보통 청문 나오면 취소나 말소 이런 것들에 대한 침익적 부담적 처분을 할 때에는 먼저 뭐다? 법에 정해진 취소 등일 때 청문을 하여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내용의 조문상으로요. 요 4가지. 그렇죠? 조합,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허가 취소, 그 다음에 등록 말소. 말소도 대표적인 침익적 처분이거든요. 이익을 침해하는 거. 대표적인 게 청문사유로 취소와 말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5번 답하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다 취소니까. 그렇죠? 하지만 5번도 맞고요. 정답은 1번이에요. 공업화 주택의 인정 취소는 청문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청문은 법에서 하라고 규정되어 있을 때만 청문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평소에 못 보던 지문의 유형이라 아마 많이 못 맞췄을 거예요. 정답은 1번이 되어지고요. 7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주체 신청을 받아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혹시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잖아요.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해서 착수를 신고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본적으로 몇 년을 주냐면 5년을 주죠. 5년. 5년을 주고 안 하면 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연장은 제가 뭐라 했냐면 연장은 1년이라고 했어요. 그러고요? 연장은 1년. 그죠? 근데 대표적인 이유가 소송 등의 이유 등이 있어가지고 분쟁이, 소유권 분쟁이 있을 때 그거 하나 제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문을 잘 보면 나머지는 모르겠고 뭐 하죠? 이봐요. 4번. 해당 사업 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 주체가 잘 봐요. 소송 외의 방법으로. 틀렸죠. 다른 집은 뭐라도 좋아요. 어쨌든 소송의 방법에 한정하거든요. 소유권 분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이 부분 얘기할 때 연장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은 드렸어요. 소송 등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라고. 그러면 1년 연장할 수 있다고. 근데 소송 외의 방법의 분쟁은 연장 사유가 아닙니다. 그걸 물어봤던 문제예요.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처음 보는 문제 같지만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조금만 지문을 읽어봤다면.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어지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런가 보답니다. 굳이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정답은 몇 번? 4번. 소송 절차 진행 중에 한정합니다. 그 다음에 72번. 건축법. 요번에 건축법이 너무나 우리를 슬프게 했어요. 그죠? 수험생분들은 아까 저 시험 끝나고 나오면 전화 몇 통 왔는데요. 선생님 건축법 너무 어려웠어요. 미칠 것 같아요. 이러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죠? 제가 봐도 좀 심했어요. 건축법은. 7문제 중에서 손쉽게 맞출 수 있는 건 2문제밖에 없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5문제 아니면 4문제가 너무 깊거나 너무 사이드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허가 취소해야 한다가 안 나와서 너무 사과드릴게요. 너무 죄송해요. 나왔어야 했는데 안 나와서. 속상해. 그죠? 붙었으면 됐죠. 됐고요. 72번 봅시다. 이 문제도 조금 치사한 문제예요. 평소에 보긴 봤는데 저 깊은 곳을 물어봐서 어려웠을 거예요.
사전결정 통지를 받게 되면은 관련된 인허가를 받은 걸로 봐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법은 다른 법과 달리 특이한 제도가 사전결정 신청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전결정을 얻으면 다음에 인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한다 해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국산농화라고 제가 평소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라 한다? 국산농화. 그러면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의 전용허가 등, 농지법의 전용허가 등, 하천법의 하천 점용허가 이런 걸 받은 거로 봐주는데 산지관리법의 관련 허가는 보전산지의 경우일 때에는 도시지역만 해당해요. 참 이걸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요? 산지 전용의 허가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다? 보전산지라고 한다면 도시지역 일대만 간주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가 돼요? 디귿번에 농림지역 이 말 때문에 디귿번이 틀린 거야 지금요. 그래서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다음을 받은 걸로 보는데 국토계획법 56조의 개발행위허가,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의 도시지역 안에 산지에 대한 전용 일사용허가,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도시지역 아니라고 나왔으면 맞는 건데 이거는 농림지역에 나와 틀린 거고요. 농지법의 전용허가는 받은 걸로 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고른 거니까 기역, 니은, 리을 해서 정답은 2번이 되어지겠죠. 뭐라고요? 기역, 니은, 리을입니다. 요 디귿번 지문 때문에 아마 5번 쓴 분이 꽤 많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정말 듣보잡이죠. 민원전문위원회. 참나. 처음 나왔어요. 건축법을 시험 보는 평가사, 중개사, 관리사 20년 넘는, 그쵸? 30년 넘는 시험 과정에서 민원전문위원회가 기술된 건 처음입니다. 그렇죠?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예요. 제가 마지막에 혹시나 해서 동영 4회차 때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는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민원 전문위원회가 나왔네요. 그렇죠? 어쨌건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장을 읽어볼 때요. 옳은 거 틀린 거 고를 때 보통 하나요라고 나오면 이건 약간 냄새가 나요. 그죠? 그러다 보니 요 하난다는 말을 보고 어떤 분이 2번 찍어서 맞았다고 좋다고 전화 오신 분이 아까 있었는데요. 촉이 좋은 거죠. 그래서 오해 말게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은 물론이거니와 허가권자에 대한 업무 담당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참고인 모두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민원에 대한 어떤 전문위원회 조정을 할 때는요. 그러다 보니까 하난다는 말 때문에 2번이 틀린 거죠. 정답은 2번이죠. 좀 처음 보는 지문이었지만 읽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고를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좀 어려웠습니다. 저건 틀려도 괜찮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74번인데요. 안전관리 예치금은 아주 옛날에 평가사 문제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나왔을 때 몇 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안 나오길래 좀 제외시켰더니 또 이렇게 배신을 때리네요. 그렇죠? 이것도 평소에 보통 말씀 안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 공사 현장 방치되는 것에 대해 방치, 그렇죠?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 몇 프로?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보통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요. 공사한다 그러고 장기 방치돼 있고 그 동네 사건 사고가 끌리지 않는 걸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대부분들이 왜 지연되고 있냐? 뭔가 송사가 되고 있다거나 부도가 났거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경우에 나중에 부도 난 연후에 송사 벌어진 이후에 아무리 뭘 안전조차라고 시켜놔도 돈이 없으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미리미리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하는 거예요. 1천 이상 1%. 그렇죠? 1천 이상 1%. 답은 1번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평소에는 제가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듣보잡 중에 하나죠.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75번. 요것도 듣보잡이에요. 이번에 건축법은 심하면 5문제예요. 되게 어려웠습니다. 평소에 안 보던 지문들을 대거 기출했군요. 첫 번째 해봅시다. 국가가 소유한 대지예요. 지상 여유공간의 구분지상권 설정, 민법 배워서 알고 있죠? 하여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서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이 법 29조 이제 사항에 대한 내용이고요. 시행령 22조 사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유스호스텔은 규정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아다시피 맨날 봐서 알죠. 다중생활시설, 놀이연습장 이런 거 보통 제외시키거든요. 그렇죠. 제외시키는 사항이고요. 오피스텔도 제외하는 사항이 여기는요. 답은 4번이에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같은 거. 그렇죠? 정답이 4번인데 이거는 뭐 맞출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없는 번호 골라 한 번호 쫙 찍어서 맞춘 분은 정말 잘하셨고요. 그렇죠? 틀렸어도 괜찮습니다. 답은 몇 번? 4번으로 이해해 볼 수 있고요. 네, 건축법에서 이제 유일하게 한 두어 개 맞출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 맨날 얘기하는 거 건축법 적용 배제 건축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철도 관련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령 적용을 배제한다고 했고 이 모두가 적용하지 않는 사항이에요. 플랫폼, 그 다음에 운전 보안시설, 보행시설, 급탄급유, 급수시설 항상 강조하던 거 5번 정답이 되어지겠죠. 이번 시험은 이상하게 모두 고르라고 해놓고 모두 고른 게 7, 80%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 고르라고 한 거 모두 골랐으면 7, 80%는 다 맞춘 거예요. 그죠?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유의 같지만 충분히 모두 고를 수 있었죠. 정답은 5번입니다. 77번. 이 문제도 건축법 중에 맞출 수 있었던 하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거 건축물 정의는 뭐라고 했어요?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 엔드, 기둥, 오와 벽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건축물이라고 하고 건축물이 못된 뭐가 되죠? 공작물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축조 신고만 하고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조 신고하는 공작물 이럴 때 뭐라고 했어요? 이옹담, 사광, 육굴장기, 6m 넘는 굴뚝, 장시탑, 기념탑이었잖아요. 8m 넘는 고가수조, 5태, 5m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쫙 나오다 보면 77번에 대한 부분은 장시탑. 6m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축조 신고하지 않는 건 뭐가 되죠? 당연히 5번이 정답이 되어져서 얼마든지 맞출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건 암기에 푸는 문제였죠. 통신용 철탑 6m 넘으면 되니까 맞죠. 공벽 2m 넘으면 되니까 맞습니다. 굴뚝 6m 넘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 대표는 30제곱미터 넘으면 가능하죠. 그래서 뭐가 되죠?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합건축. 참 이 문제도 듣보잡이었어요. 결합건축은 이제 내년도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번쯤은 좀 관련 내용을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입니다. 건축법이 굉장히 좀 평소에 안 보던 게 많이 나왔어요. 결합건축 협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협정서에 명시하는 사항이 아닌 거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좀 센스가 있으면 이것도 알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봐봐요. 건축협정,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한다. 자연인이면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 뭐하죠? 명시한다. 그러면 등기법 상기시키면요. 법인이다라고 나오면 이거는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때 자연인이 아니면 주민번호가 없잖아. 주민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기억나세요? 등기법에서? 그러면 그거에 센스가 있었으면 3번 맞출 수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센스 나오기 힘들죠. 어쨌든 자연인이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자연인이 아니고 법인이면 주민번호가 없을 테니까 뭐가 된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등기법에서. 참 별걸 다 냅니다. 그거를 명시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들리지 않은 부분이지만 등기법하고 연결시켰으면요 고를 수는 있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문제였으니까 이것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답은 몇 번? 3번이 되어지겠죠. 농지법 문제입니다. 농지법은 뭐 예상됐던 농지 취득 자격증명 문제는 안 나왔어요. 나와야 했는데. 그렇죠? 대신 농지에 대한 정의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옳은 것을 또 모두 고르시오. 이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된다. 실제로 토지법에 대한 토지는 제외된다. 맞는 얘기죠. 농지를 봅니다.
그리고 관상용 수목의 묘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조경 목적으로 식재했단 말이 보일 거예요. 조경 목적 식재. 상식적으로 조경 목적의 식재한 재배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경 목적의 식재를 제외하는 거거든. 그래서 조경 목적을 식재하는 경우를 한다면 농지로 볼 수 없겠죠. 어디 지나가다가 주택단지 안에 나무 조경수 있지 않습니까? 그 농지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목이 답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개량시설까지도 농지로 봐주는 거니까 기읍, 디귿에 대한 부분이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건 또 5번으로 오답하신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모두 고르라는 것 중에서 70% 가까이가 모두 고르는 거였는데 이 문제는 모두 안 맞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고 80번 위탁교육 문제가 또 나왔는데 물어본 지문이 요 기읍번이 완전 포스 장렬이죠. 일단 또 웃겨요. 이것도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걸 물어본 것도 아니고 없는 걸 물어봤어요.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가죠. 되게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이 문제는요. 약간 좀 어려웠습니다. 한마디로 이 기본적으로 자기의 노동력이 얼마 안 돼가지고 혼자 농사 짓기 힘들다. 그럴 때는 위탁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1년 중 4주간 직접 종사한다고 나오잖아요. 이런 일들을요. 근데 우리가 해당 내용 위탁 경험한다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30일 이상은 됐을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얼마? 30일 이상 직접 종사했을 때. 그게 아니면 위탁 경험 안 되는 걸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4주간이면 얼마예요? 4 곱하기 7이죠. 4, 7, 28. 힘들어. 30일 이상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자기 노동력 부족하다고 하는 거가 아니라 놓은 거란 얘기지. 그러면 위탁 경영 못 하는 거지. 그렇죠. 충분히 이랬다 볼 수 없는 거니까. 어떻게 이런 질문을 냅니까? 그죠? 30일 이상 됐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4, 7에 28, 28일이라 이거는 없는 사유야. 뭐가? 위탁 경영 할 수 없는 사유. 그럼 오늘 문제 물어본 거에서 할 수 없는 사유 맞는 거지. 또 대한민국 전역을 6개월간 일주한대요. 기억나세요? 이 정도 일주하면 그지라고. 그렇죠, 여러분? 국외 여행을 3개월 이상이잖아. 국외 여행. 몇 번 나왔던 거. 국외 여행을 3개월 이상. 그러므로 국내 여행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거에 따른 공직 추임으로보다 작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뭐가 되죠? 당연히 디귿번은 위탁 경영 가능한 사유죠. 그럼 지금은 할 수 없는 걸 물어본 거니까 기역, 니은의 3번이 답인 거예요. 80번은 아마 거의들 맞추기 힘들었을 겁니다. 문제 지문 자체 이해도 어려웠고 이 기읍번 지문 자체가 좀 너무 생뚱맞았죠. 이래서 80문제 정도, 40문제 정도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토계획법, 그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해가지고 해설을 해드렸고요. 설명한 바와 같이 이제 국토계획법하고 개발법, 그렇죠? 주택법 정도는 좀 양호했고요. 그 다음에 정비법하고 건축법이 좀 난해한 문제가 좀 있었다. 특히 건축법. 5문제가량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깊은 문제가 나와서. 그리고 농지법은 하나 정도, 마지막 요 80번 문제가 좀 난해했습니다. 요 정도가 이제 올해 30회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해설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웠다고 느낀 분이 많이 계셨지만요. 60점 안팎 맞은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부족한 강의 1년 동안 열심히 수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합격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또 시험 안 되신 분들은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기운 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이상 신바람 공법 이상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